그래서 글로벌 위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게 막 튀어 올라서 이렇게 튀어 올라서 뭐 지금 당장 뭐 모든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선호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단기선이. 장기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금은 약간 발을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데드가 나고 파란색 선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완전히 이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 요 정도 꺾이는 거는 신흥국만 줄이면 되고요. 미국도 약간만 줄이면 되고 요게 데드 크로스 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우하향으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 주식도 다 줄여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선호 지수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해요. 유용하기 때문에 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꼭 이 지표는 잘 이렇게 지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표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만 잘 보고 대응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달러가 되게 강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이때랑 비슷해요. 이때가 이제 연준이 막 긴축을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금 이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는 건 뭐냐면 신흥국 대비해서 달러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라든가 원자재, 전통적인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압력을 받아요. 하락 압력을. 근데 지금은 원자재는 공급 부족 때문에 사실은 크게 안 눌리고 있는 거고요. 안 눌리고 신흥국 증시만 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신흥국 증시에서 나머지 뭐 홍콩 증시는 많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빠져 있는데 제일 안 빠져 있고 지금 그런 게 이제 인도 증시하고 베트남 증시라서 결국 그쪽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서 달러 강세가 뭐 110까지는 아니래도 105나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정도 고점을 돌파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이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뭐 신흥국 증시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위험 요인이고 저희가 달러 인디케이터도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의 추세를 탄 것 같아요. 이런 게 돌아선 거 보면. 그래서 달러 강세를 좀 대비해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를 대비한다는 건 이제 약간 신흥국보다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신흥국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 약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원자재 같은 게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주식시장은 빠져나가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신흥국 주식시장이 가장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달러 강세 기간 동안에. 달러 강세가 끝나야지 조금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1197원? 엊그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지금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우상향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1250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250원, 뭐 많이 올라가면 1300원. 요 정도 레벨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올해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쪽은 경기 선행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경기보다. 미국이 꺾였어요. 여기 보시면 꺾였죠. 과거에도 이렇게 꺾이면 요 100 이상에서 꺾이면 추세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기도 한 앞으로 6개월 정도 후에는 경기 정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한 두 달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6개월, 뭐 4개월 보면 올해 한 3, 4월? 3, 4월이면 미국 경제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선행지수 꺾인 거 봐서는. 주가는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에 동행하거든요. 주가는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하니까 이것도 6개월 선행하니까 요거에 동행하는데 워낙 지금 이제 미국 주시장이 강하니까 요거 잘 영향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시장에 보면 그 약간 그
초대형주, 빅테크 주식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요게 반응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시장도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수렴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부 대형주 위주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이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추세를 이탈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에너지가 되게 약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전에 올라갈 때보다는 현재가 에너지로 보면, 상승 에너지로 보면 에너지가 한 반은 줄었어요. 이게 100이라면 한 반은 줄어 있어요. 반은 줄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이게 반이 에너지가 줄어 있다는 건 이게 이제 되게 약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표들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세일즈, 이게 소비 쪽인데 소비는 워낙 좋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박살 났다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과거의 추세선을 유지를 한 거예요. 회복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재난지원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그게 소비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 재난지원금이 이제 저축으로 쌓여있다가 소비가 됐는데 저축률을 보면 이제 다시 바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잘 썼는데 이제 그게 다 썼다는 얘기죠. 예, 돈이 바닥에 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일을 해서 월급 받아서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소비하는데 되게 지장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축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었지만, 소비가 늘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축률이 거의 바닥까지 와서 여기서는 이제 이 소비가 이렇게 늘기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유지하다가 좀 다시 내려오는,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이렇게 꺾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굉장히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 소비가 늘어줘야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에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지표 지금 계속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소비가 꺾이면 우리나라 수출도 좀 꺾이지 않을까. 예전에 예상했듯이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요 정도면 우리나라 수출도 약간 꺾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수출 꺾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시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증시로 보면 지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수출인데, 수출까지 만약에 올해 3월이나 6월에 좀 둔화되거나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좀 머리가 아프죠. 예. 지금 이제 2,900, 3,000을 유지하는 것도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거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소비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이미 많이 꺾이고 있죠. 예, 꺾이고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래요. 그리고 저축해 놓은 게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증시에 영향을 미쳐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이 다 작년 8월에 고점이었잖아요. 이때 고점 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현재 경기 사이클은 이제 미드 사이클에서 레이트 사이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피델리티 자료인데 미드 사이클로 돼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레이트 사이클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경기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기 확장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둔화거든요. 이게 둔화되는 시점에 들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가 리세션이니까 경기 침체거든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안 돼요. 증시가 이제 완전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통 증시 약세장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요 정도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중국 경제는 여기 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신흥국 중국 같은 경우에 요게 중국이구나. 중국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더 여기 와 있지 않을까. 피델리티가 저희가 보는 거보다는 약간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2분기, 3분기 있다가 4분기 여기 와 있잖아요. 갑자기 간격이 확 벌어졌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 경제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4분기에 굉장히 빠르게 나빠졌다는 얘기죠. 보통 이 정도 추세면 이 정도에 찍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찍혔다는 건 한 분기 만에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부동산의 문제인 거죠. 부동산 경기가 확 죽으면서 중국이 사실 시멘트 경제라고 하거든요. 이 건설 경기, 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받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그냥 한 분기 만에 여기 와버리는. 그만큼 지금 약간 중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위기예요. 위기 수준까지 오고 있어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주식이나 중국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맞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기업 신뢰지수가 이렇게 그냥 계속 급락하고 있죠. 기업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정도 수준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팬데믹 때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느끼기에 경기가 어떠냐면 과거 2008년이나 팬데믹 때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느끼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 근데 이게 이제 본토 주식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홍콩 증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펀드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중국 펀드가 대부분 홍콩이나 항생 쪽에 투자하는 펀드들이거든요, 대부분. 본토는 이제 투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흥국 경기를 좀 보기 위해서 보는 지표 중에 미국의 LA 항구 있잖아요. LA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신흥국에서 많이 이제 수출 물량들이 들어오는 항구인데 거기에 컨테이너의 수량이에요. 들어오는 수량. 그래서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수입 물량이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13%가 나오잖아요. 11월에 마이너스 13%. 13% 이게 사실은 한 상반기까지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거의 플러스 20% 뭐 30% 막 이랬단 말이죠. 이게 13% 마이너스 났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이 4분기잖아요. 4분기에 신흥국 경기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급망 지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신흥국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4분기에. 4분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나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경기는 꺾였다. 신흥국 쪽은. 이런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지표 중에 중국이 이제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라서 내수가 중요한데 중국의 내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가장 좋은 게 신규 자동차 판매예요. 판매 대수인데 판매 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중국 경기가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근데 이렇게 급락하면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꺾여서 쭉 내려오고 있죠.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주식의 사이클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때 올라와서 이때 꺾이잖아요. 2021년 거의 4월, 5월에 꺾였던 것 같아요. 3월, 4월, 5월 이때 피크 치고 꺾였는데 이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꺾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아요. 잘 움직이는 거죠. 중국의 내수시장도 전 세계 네 번째 내수시장이기 때문에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내수시장에 많이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어떤 수요가 어쨌든 내수가 안 좋아진다는 건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11월 달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돌아서야 신흥국 증시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줘야 되거든요. 쭉 빠지다가 이렇게 조정하다가 돌아서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준율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준율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근데 그게 지급준비율이라는 얘기고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돈을 찍어서 주면 그 돈을 대출해 주기 전에 지급준비율만큼을 중앙은행에 다시 맡겨요. 그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지급준비율이 인하된다는 건 맡길 돈이 적어지니까 대출해 줄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대출을 약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뭐 부동산 관련하는 데는 막혀 있고 워낙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대출도 실제로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독려한다면 할 수는 있죠.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준율 인하는 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 1, 2, 3월 달 1분기 때 중국 경제가 돌아서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니까 지준율 계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 우리나라의 기업 신뢰지수,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다 꺾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되게 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사지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지만 반등하고 다시 밀리면 이제 추세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파란색 선을 돌리면 이제 이게 추세가 되는 건데, 이제 파란색 선이 돌고 있죠. 돌고 있어서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국내 증시가 2,900, 3,000을 좀 버틸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밀려서 파란색 선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이제 지수가 2,930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움직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뭐 지수가 한번 3,100이나 3,150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 고점이 3,300이었으니까 한번 그 사이까지 3,100이나 150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반등할 때. 그래서 그때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당장 막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 설비 가동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도 당장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그 미국의 소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요때 이제 일평균 수출액이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투자 심리도, 증시의 투자 심리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걸 봤을 때는 반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한번 좀 약간 반등장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올 하반기는 오히려 안 좋게 보이는 레벨 다운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3월이나 4월에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하면 이제 이런 가정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그냥 바로 레벨을 다운 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인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한 지표가 나왔어요. 이게 3분기 께 나왔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느냐예요. 이게 이제 소득하고 금리하고 이자 비용, 부채 수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0 정도가 서울 같은 경우 120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과거 평균. 120 이상이 되면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사람들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아래면 좀 싸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100 아래가 이제 싼 상태고 140이 넘어가면 고평가 상태고요. 160이 넘어가면 버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7년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때 여기였었어요. 163. 현재 180이 넘었어요. 이게 200 수준까지 나온다면 그 보통 이제 가게가 자기 버는 돈의 50%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모기지 이자, 모기지 뭐 원금 상환까지 해서 50%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는 없고, 거래는 당연히 이 정도면 아주 현금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래가 확 줄었고요. 매수자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인데 매도자도 아직까지는 막 적극적으로 막 밑으로 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통 정체기라고 하는데, 상승 이후 정체기라고 하는데, 지금 정체기 상태에서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는데 호가는 안 낮아지는 이제. 근데 간간히 급한 사람들이 밑으로 던지고 있는.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뭐 고점 대비 막 10%, 20%, 30% 빠진 가격에 실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불안한 상태고, 보통 이런 정체기가 지속이 되다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6개월 동안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매물 내놓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아, 이건 지금 꺾였구나.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 둘씩 이제 밑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하락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정체기가 작년 4분기서부터 정체기였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 연말서부터 정체기 상태에서 약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왔으니까 올해 1분기 지나서 한 2분기 정도,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조금 제법 이제 밑으로 던지는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한 2분기, 3분기 요 가면서 이제 이 주택 시장이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약간 우하향하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만약에 꺾이면은 사이클상 앞으로 4, 5년간은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에 한번 약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약세장이 지속이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도 2007년서부터 거의 15년까지 이때도 굉장히 길었죠. 약세장이. 이번에도 좀 되면 2028년까지 약세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고점이 여기서 뭐 한 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지표로 보면 여기 거의 180 작년 4분기 아마 데이터 나오면 20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의 확률로 요번에 이제 거의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프로핏 마진, 기업 실적이죠. 실적이 아직은 좀 우상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직 탄탄한 거고 만약에 미국의 마진이 이런 식으로 확 꺾이면 진짜 적극적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높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기업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주다가 확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약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지표가 확 꺾이는 게 보이면 또 확 줄이고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세게 했다. 0.25보다 더 많이 0.5나 0.75로 했다. 그러면 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게 보시면은 요거는 200일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의 비율이에요. 요게 이제 위에서 노는 게 좋은 거죠. 강한 거죠. 시장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에너지 굉장히 강했는데 서서히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면 사실 뭐 이게 이제 약간 그 비율로 한 거라서 한 절반 떨어진 거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절반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건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지수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건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도 좀 세게 올라가긴 좀 어려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디케이터가 다 많이 꺾이고 있죠. 요 보라색 인디케이터가 많이 꺾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잘 안 빠진 신흥국 증시를 파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꺾였다는 건 결국은 인도나 베트남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탈중국이라는 호재가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꺾였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죠. 보통 저희 인디케이터가 이 정도 꺾이면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세가 시작되면 거의 1년 가까이를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에서 2년 막 그렇게 길거든요. 예. 짧아야 1년, 길면 2년 정도 하락 추세를 그린 경우가 많아서 그 사이에서는 박스를 그리더라도 막 치솟고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꺾이면 증시가 이렇게 박스는 그려도 막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돌아서줘야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나중에 언젠가 이게 돌아서겠죠. 돌아서는 거 확인할 때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신흥국의 프로핏 마진, 기업 이익도 많이 꺾이고 있죠. 미국은 안 꺾였지만 신흥국은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대형주 ETF를 가지고 이제 중국 증시를 본 건데 이게 왜냐하면 상해 지수는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요. 상해 지수를 넣었었는데 그거는 좀 시장의 움직임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여서
홍콩 증시를 넣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대형주를 투자하는 미국의 ETF를 넣었어요. 넣어서 봤더니 이제 흐름만 맞더라고요. 리타의 중국 증시 지표가 많이 꺾이고 있고 요것도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줘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의 이 프로핏 마진, 기업 마진도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국 상황에 비해서는 좀 덜 꺾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이 정도까지 꺾였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닝 리비전, 이게 기업 이익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 수하고 하향 조정되는 기업 수의 비율인데 마이너스가 났죠. 중국은 이미. 마이너스 났다는 건 기업 이익이 하향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상향보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마켓 PER 보면 마켓 퍼가 지금 이 정도 와 있는데 보통 이게 어닝이 꺾일 때는 이 밑에까지 하단까지 찍거든요. 10배까지. 그게 보면 지금 13배 정도니까 앞으로 한 20-30%, 20% 정도, 20% 정도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는 스위스 프랑하고 호주 달러, 요거는 이제 아까 위험 선호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게 지금 꺾이고 있어서 꺾인 건데 이게 이게 돌아설 때까지는 뭐 횡보를 하든 좀 반등했다 다시 내려와서 레벨 다운 하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뭐 연초인데 날씨도 춥고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 돼가지고 아주 그냥 힘든데 뭐 백신 잘 맞으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